보이지 않는 제국 아메리카 1933년 2월 28일 무수한 청년의 피와 희생을 요구했던 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는 젊고 활력에 넘쳐 성장을 계속했다. 거기에는 풍부한 자원과 특히 광산물이 많아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석탄, 석유 및 철을 풍부히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력의 원천이 되는 수력도 남아 돌고 있었는데 너는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할 수 있을 게다. 토지는 광대하고 인구는 적어 누구든 필요한 땅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인해 대공업국으로 급격히 부상할 수 있었고 18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공업은 영국 공업과 더불어 외국 시장을 다투게 되었다. 100년 동안 영화를 누리던 영국은 미국과 독일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민은 자꾸 이 나라로 몰려들어 독일인, 아일랜드인, 스칸디나비아인, 이탈리아인, 또 유태인과 폴란드인도 있어 온갖 잡다한 인종 정치장이 되어버렸다.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유가 있는 신천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곳에는 인종, 민족, 언어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어도 일률적인 의무 교육으로 인해 울타리가 없어졌고 미국식 방식에 의해 성장은 지속되었다. 옛날부터 살고 있던 앵글로색성 계통은 귀족을 자처하여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유럽계, 특히 이탈리아인은 그들보다 낮은 하류층으로 간주되어 경멸의 뜻을 표시하는 데이고스라 불렀다. 말할 것도 없이 흑인은 최하류층으로 따돌림을 받았고 소수의 중국인, 인도인 및 일본인 역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철도와 전화의 광범한 발달은 이 광대한 국토를 그물코같이 연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철도와 그 밖의 교통기관 및 통일된 교육의 힘을 이용해 여러 인종을 연결하는 공동의식을 발달시켰다. 미국은 유럽과의 불편한 관계와 책모의 와중에서 조연해지려 했었고 또 유럽은 미국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멀로주의 선언은 젊은 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을 유럽의 손에서 구해냈다. 북아메리카의 캐나다는 훨씬 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남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민족과 문화를 가르는 하나의 선이다. 거기로부터 남쪽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지나 저 광대한 남아메리카 전토에 걸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여러 국민의 국어로 사용되고 있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스페인어가 지배적이다. 남아메리카 때문에 스페인어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남아메리카는 지금도 스페인을 문화적 영감의 원천지로 삼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미국과 캐나다만큼은 현저하지 않지만 스페인 계통과 원주민, 즉 레드 인디언 내지는 흑인과의 혼혈 인종을 낳고 있다. 독립된 지가 100년이나 되었는데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은 주기적으로 혁명과 군사 독재를 겪어서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과 정부의 자치를 덧없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아메리카의 지도적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로서 각국의 머리 글자를 따서 ABC 3국이라 불린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가 지도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다.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에 대해 멀로주의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방어했던 미국은 부유해짐에 따라 새로운 팽창의 영역을 국외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맨 처음 라틴 아메리카로 쏠린 것은 당연하다. 영리한 그들은 과거의 제국 건설 방법 대신 상품 시장으로 장악했다. 미국은 또 남아메리카의 철도와 광산과 그 밖의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각 나라의 정부와 때로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파벌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미국이라고 나는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자본가와 은행가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서는 미국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은행가들은 마음대로 특정한 당파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해 주어 혁명조차도 조종하게끔 되었다. 힘이 약한 남아메리카가 배후에 미 합중국이 버티고 그 앞에서 장난하는 은행가와 자본가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때로 미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한 나라의 특정 당파를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적도 있었다. 이같이 미국의 자본가들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막강한 지배력을 은행과 철도와 광산을 움직여 자기 배를 채우고 그들을 착취했다. 그들은 통화와 금융 지배를 통해 그 나라의 재화를 긁어 모았는데 이것은 미 합중국의 새로운 형태와 근대적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남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이 정치적,
국제적으로는 완전한 독립국가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힘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표시 없이 지배하고 착취한다. 우리는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국의 국민과 영토를 병합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피종복 국민은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다른 제국주의 형식으로 바뀌어 토지만이 병합되고 인민은 노예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과세와 그 밖의 착취 방법으로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편이 쉽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을 지닌 제국주의의 시대도 이미 지나 더 진보하고 더 완전한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새로운 방식은 토지조차도 차지하지 않고 다만 그 나라의 재화나 또는 재화를 낳는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은 자기 이익을 완벽하게 챙기고 근본을 지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나라의 통치와 치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실효면으로 보면 그 나라와 인민은 모두 지배를 받고 아주 쉽게 근본이 장악되어 버린다. 제국주의는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완성된 형태를 취하게 되어 그 현대적 형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에 있어서의 제국주의가 되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또 봉건적 양식의 농노제도도 몰락했을 때 인간은 진실로 해방된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간들은 뒤늦게 지금도 돈의 힘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지배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노예로부터 임금 노예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들을 위한 자유는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이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의한 정치적 지배만 없다면 자유는 자동적으로 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독립국도 경제적인 지배를 통해 완전하게 다른 나라의 조종하에 놓일 수 있는 이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제국주의는 지배 세력으로서는 가장 간편한 형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처 지배를 깨닫지 못하므로 정치적인 지배만큼 반발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지배가 점점 절박해지면 사람들은 그 작용을 깨닫기 시작하여 이에 반발한다. 이제서야 미국에 반발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민족들이 민족 집단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빈번한 쿠데타와 상호 투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급격한 성장은 대부호와 마철로의 잇따른 탄생이 대변해주고 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유럽을 상대로 경쟁하고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을 앞질렀다. 사는 면에서 그들은 명실공히 세계의 지도민족이 되었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마치 19세기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번영 때문에 사회주의와 그 밖의 급진적인 사상은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예외적인 소수를 제외하면 매우 온건하고 보수적이다. 그들은 비교적 좋은 보수를 받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구태여 불확실한 미래의 개선 때문에 진보적인 활동을 하겠는가? 노동자 계급은 주로 데이고스라고 경멸적으로 불리는 이탈리아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힘도 없고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지위도 낮았다. 비교적 넉넉한 보수를 받는 숙련 노동자들조차 자신들은 이러한 데이고스와는 다른 청이라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이 발달했지만 영국 이상으로 그것들은 부유층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상황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